이렇게 너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실은. 예. 제가 몇 년 차 이제 여기서 계속 특강을 해왔는데,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저 리더십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하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저께도 한 명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다 기억을 당연히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반가워요. 근데 벌써 15년째 지금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이제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짐을 사실은 남겨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라는 그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알러지가 워낙 심하게 걸린 데다가 요새 계속 잠을 못 자고 했더니 눈이 잘 안 떠지고 가렵고 재채기 나오고 코 막히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보스럽더라도 조금 봐주십시오. 네. 자, 오늘 원래는 한중관계를 가지고 중심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더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한중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한중관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중국이 변하고 있고 세계가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과연 한중관계 혹은 북중관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를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Q&A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다가도 야 이건 정말 너무 궁금하다, 질문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동북아 강대국 관계, 이 사진으로 본 동북아 관계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아요. 밝아요? 어떻게 밝습니까? 네, 어떻게 밝습니까? 두 분 표정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가식적으로 보인다. 원래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다들 믿음도 아마 좋으시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제가 제 수업을 들을 때 첫 수업에 반드시 처음에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조건이 세상은 사악하다 합시다. 예. 그래서 그 사악함을 이해하는 것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주위에 좋은 분들이 항상 착해져라, 규칙을 지켜라,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제 좋은 어떤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공부도 잘했고 훌륭한 학생으로서 또 칭찬도 받았고. 근데 우리 국제정치는 사실은 반대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사악하다. 그 사악함을 이해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사악함을 이해해야만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악하기 때문에 너도 나 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 언제든지 죽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무서워서 서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제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니까 평화가 오는 거죠. 안정이 오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혹은 한 사람이 나만이 옳다, 나만이 선하다, 나는 착하고 넌 악이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요. 혹은 갈등과 왜 그러냐면 그 친구만 착한 척하면 다 그 친구를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속여먹으려고 해요. 오히려. 아니면 본인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내가 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은 악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치르는 전쟁이 가장 잔인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십자군 전쟁.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슬람과 관련된 전쟁들. 왜 그러냐면 상대방도 이기적이고 이해를 가진 대상이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대충 이 정도에서 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악과는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 국제정치가 혹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해야 될 그 딜레마입니다. 그걸 어떻게 덜어나갈 것인가. 국가관계도 비슷합니다. 그 둘이 가식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가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둘의 눈빛을 보세요. 여러분 선한 눈으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깊이 애정을 가진 여러분의 애인과 여러분 사이에 이 사진을 찍으면 이런 눈빛 나옵니까? 왜 그러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한중 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연인의 관계로 들어섰다. 나중에 왜 그런지 한번 정말 그럴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오바마고 누가 시진핑인지는 알겠죠? 어떠세요? 말씀하세요. 미국이 친해지자고 하고 있어요. 아, 미국이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 야,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또. 저게 사실은 중요한 게 언제 찍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올해 찍었으면 저게 위치가 바뀌었을 겁니다. 시진핑이 이러고 있고요. 오바마가 이러고 있고 저게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둘이 만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야, 오바마가 야 고맙다 부탁한다 뭐 이런 표정 아니에요? 고개도 숙이고. 예, 그게 한동안 이제 미중 관계를 또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시진핑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습은 왜 웃습니까 벌써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사진으로 보는 국제정치학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면 제가 강의 안 해도 된다. 우리 같이 놉시다. 와우. 너무 좋았는데? 자, 우리 시진핑과 그 김정은 어떠세요? 표정이? 또? 철없는 동생한테 삐진 형. 그러고 보니까 말되네. 또? 어때 보이세요?
많은 분들이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보이는 저 실상이 저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둘이 상의해? 둘이 상의하는 결과를 빨리 말해. 신중을 거듭하는 세상이 이 사악하다고 하다 보니까 사진으로 봐서는 못 믿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좀 보리보리싸 하는 여기서 죄송합니다. 보리 좀 줘. 보리 좀 줘, 이거는. 보리 좀 줘. 밥 좀 줘. 밥 좀 줘. 밥 좀 줘. 주먹밥 좀 줘. 시진핑의 표정은 이 자식아 철 좀 들어라 제발. 왜 이렇게 사고치고 이게 그러니 하는 표정이잖아요. 그죠? 김정은 표정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든.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요, 이 가난과 이 세상이 사악한 이 늑대들로 둘러싼 이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이 조국을 내 힘으로 구해낼까? 어떻게 이 조국을 내가 살려서 번영된 인민에게 밥을 제대로 먹일 수 있고 굶지 않을 수 있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표정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나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아주 좀 뺀질뺀질하고, 그죠? 시진핑이 어이구 이러면 죽겠다. 네. 이게 지금 북중관계입니다. 어휴. 왜 이렇게 사진을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중일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싫어 죽겠는데, 그죠? 내가 너 인마 옆에만 안 있어도 돼. 너는 진짜 절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표정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왜 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철병년. 철병년. 번호 안 줄 거임. 나 건드리지 마 죽어. 이런 표정이에요. 아 이거 참 큰일났네. 우리 아베는 번호 좀 주세요, 누나. 번호 주세요, 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베는? 그 화난 애인을 향해서 아이 너 왜 이렇게 화냈니? 너무 화내지 마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난 좀 너무 친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삐졌냐? 여기는 행, 나 건드리지 마. 나 진짜 화났단 말이야. 막 이런 표정 아니에요? 그죠? 예. 행입니다. 행. 자, 이게 지금 이 동북아의 이 한국을 위협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특징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선남 선녀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저 정도면 잘생겼지. 예. 그래도 TV에 나왔을 때 저 정도 얼굴이면 화면빨 봤습니다. 오바마도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근데 이 양반들의 특징이 뭐 같아요? 이 양반들이 다 잘생겼다. 특징 하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국가의 국가의 그건 다 알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 넘어섰어요. 두 번째 특징은 정치가 집안인가? 정치가 집안? 정치, 정치 집안? 정치 지만, 집안. 가문? 정치 가문? 아 집안이 좋다. 네, 집안.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5억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땡. 죄송합니다. 표정박제 시처로 얘기. 아, 그건 기본이죠. 아 근데 못하는 양반이 하나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표정이 없으세요 별로. 그래서 그것도 땡. 힌트 주세요. 어? 힌트 주세요. 자, 그냥 믿거나 말거나 다 고집이 셉니다. 다 자신감 있는 양반들이고요. 자기 신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정치는 사악하고요. 서로의 사악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한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없이 울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집 센 양반이 우리 대통령 이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강한 슈퍼파워면 우리 고집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 날 따르라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제일 힘이 약해요. 제일 힘이 약한 놈이 제일 고집이 셉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여주는 순간 싹 미소를 짓는데 왜 미소를 지었죠? 이번 기 우리 리더십 학생들 아주 유쾌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는? 아이, 촌스럽게 손가락질하는 게 어디 있어? 말로. 태평양. 응? 땡. 아시아 동쪽? 동북아. maybe. 자, 제가 왜 여러분같이 우수한 양반들을 앞에 놓고 이런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을 할까? 김우규 교수가 생각 없어서 그냥 질문을 할까? 항상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지도의 중심이 중간에. 끝.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에 있답니다. 대양과 대륙이 맞닿는 가운데 있고요. 세력 전이가 항상 시작될 때 반드시 전란의 흡사이란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할 것이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라는 인식이죠.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보석같이 빛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라. 오 정말? 그러면 새로운 지도를 보죠. 남의 나라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디 있죠? 엄마. 저쪽. 저쪽 누가 저쪽이라면서? 죄송합니다. 자, 남들이 알아듣게 말로 표현해 보세요. 우상단. 가장 동쪽? 좀 멋있게 표현해 봐요. 극동.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다. 동. 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틀렸어요. 영어로 어디에 있어요? 이스트? 땡.
어디 있냐면 제 발음을 보세요. 파이스트가 아니고 파이스트. 이런. 어찌나 멀리 있는지 안 보여요. 제 집 끝에 있는 거예요. 시대에 달랑달랑.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선을 킹덤 오브 헐밋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멋있는 은둔의 은자의 나라.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국제정치적으로는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요. 하나는 완전히 변방으로 보이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요. 중국은 무섭고 흉측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중국군이 반드시 한국전쟁처럼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국은 항상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의 14개 나라고요. 국경선의 길이로 따지면 한반도는 6번째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남이 생각하는 것, 남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유연하게 사고하지 않으면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내놓은 답이 정답이라고 믿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훨씬 더 유연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수많은 그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외교부나 과연 이 현재의 중국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볼까요? 국제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들이 세력전의 순간입니다.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운 도전국이 생기면서 그 순위가 바뀌려고 할 때, 이때가 가장 그 위험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나이가 가장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지금 세 차원에서의 세력전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중 간의 현재 세력전이가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PPP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는 2014년에 중국이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GDP 기준으로는 아마 2020년경에 따라잡을 걸로 대충 보고 있습니다. 군사 비의 규모라든가 그 군사력의 수준으로는 2030년대 중반이면 미국과 거의 비슷해질 걸로 미국 국가정보기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떤 놈이 제일 센 놈인지를 잘 파악했다가 거기에 살짝 달라붙는 겁니다.
좀 비유 좀 상하면 어때요? 예. 어차피 내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아닐 바에야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최고의 강대국에 달라붙어서 그 아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소중화라고 자처하면서 사실은 했던 것도 어떤 전략적 선택입니다. 냉전시대에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구하고 그 남은 돈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내미가 저한테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거의 울듯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어떤 놈이 큰 놈이 자꾸 자기를 때리고 괴롭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야 그놈이 진짜 세냐 했더니 진짜 세대요. 딴 놈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같이 쥐어 펴러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그냥 기어라. 이게 제 답이었습니다. 뭐 자꾸 대응하려고 하냐. 그냥 걔하고 비유 잘 맞춰주고 정 안 되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매수해라. 예. 아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정말 한심하듯이 처음에 아빠 맞아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는 제 마누라를 북한 대하듯이 합니다. 특징이 있죠. 돈을 좋아한다. 둘째, 절대 고마움을 모르니까 너무 고마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억이 짧기 때문에 금방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요구한다. 그죠? 아, 이거 너무 북한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리고 그걸 적절히 활용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예, 그게 냉엄한 그 현실주의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도 왜 너무 황당합니까? 아니, 삶이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앞으로도 강력한 국가로 남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미국 한미동맹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훨씬 쉬운 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력전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대단히 혼돈스럽습니다. 잘못하면 통째로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 형님이라고 봤더니 딴 형님이 커가지고 너 인마 옛날 이쪽 편이었자고 쥐어패기 시작하면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청정책에 아주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예. 그런 세력전이가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세력전이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 지역의 사실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불과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마 거의 2배 이를 겁니다. 이제는. 일본은 일어설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다고 일본을 전공하는 걸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혹시 일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하십시오. 예, 아무도 안 할 때 해야 됩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엄청난 지금 전략적 사고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무리 망해도 세계 5위권 안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나라를 남이 안 할 때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방사능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일본을 사랑하면 일본과 같이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런 몇 천만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같이 그 정도면 됐지 뭘. 예, 그런 생각으로 빨리 전공을 하십시오. 근데 지역 강대국의 차원에서 보면 일본은 이제 중국에 맞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굴복하는 겁니다. 기는 거죠. 형님, 이젠 네가 형님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 서희의 놀라운 외교라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과거에 야만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거란족 요 나라, 아 우리가 형님 아니고 니네가 형님이다 하고 우리 고개 숙일게 한 겁니다. 뭐 너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안 그러니까 또 쳐들어왔잖아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옵션은 뭐겠습니까?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버티냐? 혼자는 못 버티니까 미국 형님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내가 미국 형님이 제일 신경 쓰는 사냥개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국을 물어뜯습니다. 중국에 오면 계속 월월월거립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돈 내가 다 내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울한 국력이 쇠퇴해가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갖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시켜서 맞서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지역강대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베는 물론 어느 쪽을 택했죠?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런 아베에게 있어서 사실은 역사 문제나 여성의 인권 문제나 이건 부차적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의 국력을 총동원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있다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국가 존망을 놓고 생사의 결투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보이지 않는 거죠. 즉 우리가 아베가 바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말이죠.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대단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일본의 행태를 잘 보세요.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해상권을 지배했을 때 일본은 네덜란드와 손잡았습니다. 그 무기를 바탕으로 조선을 침략했죠.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일본은 영국과 손잡았습니다. 독일의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졌을 때 독일과 손잡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 미국과 손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연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일본 게이오 대학하고 리쿄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그 양반들한테 그랬어요. 니네들 자꾸 우리 한국이 중국편을 부른다고 하는데 얘는 강대국 아니냐. 우리는 중견국이다. 근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니네들이 미일동맹 강화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중국으로 확 붙어버린 게 너무 걱정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친구들한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센 놈이 누군가라고 결정된 순간 일본은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그게 제 우려입니다. 조셉 나이는 그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단히 희박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 조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어제 일 때문에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은 사악하기 때문에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제일 센 놈하고 강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커집니다. 일본이 과연 그 비용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지불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주 그래서 우리 외교가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제 조언은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청와대 외교부 수석님도 뵙고 그랬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력전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차원에서. 치열하고 격렬하게 되죠. 또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세력전이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북한은 대단히 성공적인 국가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고 사회를 안정시켰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1956년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한 게 7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80년대, 90년대 역전됩니다. 남북한 간의 세력전이가 시작된 거죠. 거기서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소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북한의 입장을 봐달라고 했는데 소련과 중국이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한국과 수교를 해버립니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국력은 뒤지기 시작했고 주변 다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서 돌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택한 것은 바로 핵무장이었습니다. 핵을 통해서 지켜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답은 그겁니다.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 세력자에는 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그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력전이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 세력전이가 이미 진행됐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이 3중의 세력전이가 그 한 모퉁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자면 이 한반도에 통일왕조를 이룬 이후에 여러 차례 세력전이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개최가 단 한 번도 우리가 거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본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엄청난 휘말렸고요. 수도가 함락되고 두 번째는 30년 동안 정부토가 유린됐고요. 세 번째는 나라가 바뀌었고요. 뒤집어졌죠. 네 번째는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전국토가 다시 유린되고 다섯 번째는 나라를 뺏기고 여섯 번째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남북한이 온통 전쟁의 국제전으로 다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그 세력전의의 그 불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역량으로 그걸 극복해낸 역사가 별로 없는. 근데 문제는 원 역사가들이 아마 여러분의 자식 때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은 세력전의 시기였다라고 기록을 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대로 이 세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목숨은 10년 후에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10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8명은 죽어야 될 겁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강간당하고. 그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21세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영토를 점령하고 상대 국민들을 오만 방식으로
약탈하고 착취하고 하는 시기는 이제 거의 사실은 지나가고 있지만 대신 나라가 파산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10년이 여러분이 직면할 그 위기입니다. 그 앞으로의 더 10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의 10년은 대단히 더 어려워질 거다. 경제적으로. 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역이 여러분이 이제 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노시고 잘 드시고 힘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대한민국은 보정왕이 지키는 게 아니라 양만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리더가 영명해서 그 리더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의병처럼 자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딱 맞고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버티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후속제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양만춘이 죽으면 제2의 양만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시성이 무너짐으로써 국내성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통로가 생기고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주변에 칠각파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삼각파도를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북한 이제 핵 개발해서 그 핵을 소형화시켜서 ICBM으로 얹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거의 갖췄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북한의 핵을 그렇게 저평가하던 중국이 북한이 핵탄두를 20개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40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고통국가는 이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해서 이번에 미일 안보 개적 그 협력 지침에 의하면 일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한동안 계속 갈등 상태가 성수가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백다운하지 않을 겁니다. 아, 푸틴 얘기를 아까 안 했죠. 푸틴도 똑같습니다. 고집 세고 자기 자신감이 대단히 강하고 백다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황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고요. 요 밑에 안 보이는데 테러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당장 현재의 고민은 IS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제법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날 어떻게 할 거냐가 정부 당국자의 고민일 겁니다. 죽일 수도 없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예. 대책이 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남의 나라 일 같지만 이게 우리의 정책 속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과. 냉전시대 때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공산 세력 때 혹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 때 사회주의 체제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왜 미국이 그 많은 돈과 그걸 들여서 한국을 지켜줘야 되느냐 라는 데 의문을 가질, 즉 한미동맹의 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줄 것인가? 그런 미국에 대해서 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자. 그게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미국이 원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같이 주한미군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한 가지 단서를 들었습니다. 중국과 전쟁에서는 우리 참여 안 한다. 중국은 빼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을 무지 중시하는 그룹들이 대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포장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화. 바로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조입니다, 사실은. 아베가 돌라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 글로벌 동맹화를 한미동맹이 추구한다. 그리고 글로벌 동맹, 지역 동맹, 한반도 이제 동맹입니다. 지역 동맹 개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함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이 시작된 우리가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역동맹.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드 문제가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지역 동맹을 차치하고 글로벌 동맹화했을 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같이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IS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폭탄이 날아올 겁니다. 어디선가 터지겠죠. 지하철이든 시청 앞이든 훌륭할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 세계가 점점 혼탁스럽고 미국이 인벌브되면 될수록 우리도 이제 같이 그 폭풍우의 언덕 속으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니다. 아마 일본이 더 빨리 먼저 맞긴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죠? 가운데. 야,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했는데 이 고래 싸움에 이것도 우린 떨어진다, 새우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윤병세 장관께서는 우리가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새우입니까? 돌고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보면 돌고래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이 새우 중에 이런 상새우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 예.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수리와 용이 같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3.0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다 살짝 더 붙이죠. 중국의 부상, 중국 굴기 2.0의 시대도 같이 열렸다. 그래서 이게 같이 날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뒤엉켜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외교안보적인 도전과 압력을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더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계속 직면할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기가 약해져서 백다운하는 그런 시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기. 이걸 상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을 여러분들이 내놔야 됩니다. 저는 안 내놔도 됩니다. 지금 죽을 테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이 내놔야 제 자식이 좀 편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시기적으로 본다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활약하고 이 사회에 중추가 됐을 때 바로 이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할 거라는 겁니다. 아까 미중 간의 세력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중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았습니까? 혹시 들어봤어요? 사회주의권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항상 손을 잡고 자본주의 세계인 한국과 일본, 미국이 손을 잡고 서로 대립하고 견주는 그런 세계. 지금도 종종 많은 분들이 그걸 쓰십니다. 새로운 신냉전의 도래.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가 가장 치열하던 1970년대 이미 중국은 소련을 가장 최대의 위협 국가로 인정하고 그 소련에 대해서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준군사 동맹 상태로 들어갑니다. 1972년을 기점으로 일본과 수교하고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중국군의 현대화를 도왔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비밀 그 대외비 중에 하나가 1980년대 초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중국 땅에 세워졌습니다. 협력해서 소련을 정탐하기 위해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한 가장 강력한 우방이 일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냉전 시기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70년대, 80년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공동의 적이 없어진 냉전 이후의 시기입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필요 없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제는 지역 경쟁자로 오히려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겁니다. 쪼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은. 그런데 놀라웠게도 중국이 그 와중에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다 중국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1990년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다 중국 분열론, 중국 쇠퇴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중국은 쪼개된다.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이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쓰고 글을 썼습니다. 왜? 봤더니 생각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수합니다. 그 뽑아내는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하이 퀄러티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는데 아무튼 2005년이 기점입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논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장 극단적인 우파 정책을 했던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논쟁입니다. 공화당 정부. 우리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중국과 항상 대립적이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답니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그런 중국을 과거 소련처럼 컨테인먼트, 즉 그 견제와 압박을 기초로 한 정책으로는 그 중국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다. 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미래는, 즉 중국의 대외정책의 미래는 불확실한 측면이 여전히 있다. 따라서 이 중국을 해징 정책으로 국제사회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해중 정책은 뭡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시죠?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그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인게이지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을 인게이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리스크는 군사력의 대비와 그리고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계속 중국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교정할 수 있는 역량들을 계속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중국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거죠. 핵심 부분.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중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문만 보면 싸우는 것 같고 맨날 전쟁 날 것 같고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90개 이상의 전략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죽어라고 싸우는 것 같은데 밑에는 전략 대화를 하고 있고요. 한반도 문제를 놓고는 이미 10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 게임까지 다 해놨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신문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중 관계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일 동맹을 보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사냥개를 통해서 중국을 언제든지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저께인가요? 아산 플래넘에서 중일 관계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중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예측과는 반대로 이제는 좋아질 거다. 안정화될 거다. 아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이 지금 이처럼 강고화되고 강하게 지금 성공하는 이후 한국에 악화될 것 같은데 저는 안정화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 미국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은 논리가 다릅니다. 같이 여러분 두 형제끼리 싸울 때 어느 편을 들면 다른 형제들로부터 똑같은 적의 취급을 당합니다. 권위가 안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편을 들지 않고 위에서 양쪽 다 구슬려서 니네 싸우지 마 하면 권위가 삽니다. 나의 영향력이 양쪽에 미치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일본을 통해서 물어뜯으면서 견제하되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 때문에 미국이 연루돼서 중국과 싸우는 일은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센카쿠 사태 때 그렇게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항해서 싸워줄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미국의 답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라 였습니다. 미국은 중국한테도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양쪽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대중정책은 이제는 대립이 아닌 인게이지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 체제로 들어갑니다. 오바마는 그걸 훨씬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2005년의 시제고요. 그런데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합니다. 기도 커지고요. 자신감도 커지고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안정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중국 아니었으면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이 아주 공세적인 정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태들을 보여줬고 이것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샀고 미국은 바로 그 기회를 잡아서 리밸런싱 정책을 택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합니다. 역으로. 왜 그러냐면 국제정치 이론에 하면 주변국들은 더 공격적인 국가에 붙게 돼 있습니다.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선을 그으면 볼수록 태평양을 놓고 사이에 중국의 영향권은 급속하게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나는 아시아의 국가고 태평양 국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리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겁먹지 말고 중국에 맞서라. 대신 나는 큰형님 너로 계속하겠다. 중국한테도 너 너무 까불지 말아라. 너 너무 자신있게 나오면 내가 주변국들 다 둘러세워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거다. 중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중국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문화일보에다가 중국의 새로운 전략은 동환서진 남계 북화 전략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논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쪽으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면 중국은 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쪽으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식의 공법입니다. 강한 파도가 올 때는 절대 거기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타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거죠. 마오쩌둥의 전략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적이 강하게 다가오면 도망가라. 적이 물러나면 쫓아가라. 그러면 결국은 그 적이 지쳐서 내가 나중에는 이긴다는 겁니다. 그죠? 연애할 때도 써먹으세요.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너무 돌진하지 말고 항상 내가 주변에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 여인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는 조금 물러나라. 왜 웃어?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실망을 하고 내가 안 응해주니까 물러나려고 할 때는 항상 주변에서 맴돌아라. 내가 있다는 걸 보여줘라. 항상. 너무 멀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그 여인은 나와 함께. 그죠? 아,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 마오쩌둥의 유명한 그 연애 전법입니다. 예, 게릴라전을 통해서. 바로 중국이 이걸 똑같이 쓰는 겁니다. 미일 동맹이 강하고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강하게 나올 때는 굳이 거기에 부딪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쪽으로 돌아서 육로로 세계, 러시아를 통하는 길 보십시오. 좀 이따 볼게요. 여기 세계지도 보이시죠? 마음이 착한 자, 리더들, 미래의 리더들은 다 보입니다. 이게 세계지도가. 자, 이게 세계지도입니다.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그리고 남아시아를 통한 길로 다시 유럽까지 연결시켜서 아프리카로 돕니다. 해양 전략은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역을 통하지 않고 그 밑으로 해서 보마라든가 스리랑카 쪽을 해서 연결시켜서 지금 암만 해서 그리스, 영국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를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미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남미는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태평양으로 진출할 겁니다.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가 두 개의 통로.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미국이 역으로 포위당합니다. 중국은 이제 바둑을 두겠다는 겁니다. 서양의 체스는 맞붙지만 바둑은 포석을 통해서 결국은 새를 누가 먼저 점하느냐가 사실은 승패를 잡아죠. 그 싸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오늘날의 미중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미국의 바둑, 즉 동아시아, 이 아시아 태평양을 통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걸 서쪽으로 돌아서 미국을 역으로 포위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포관입니다. 아주 긴 경쟁과 이 갈등, 싸움, 그러면서 동시에 협력을 같이 진행시키는 아주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정도로 지금 일단은 큰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써서, 그렇지만 그래도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화장실 급해서, 아니면
끝나고 한중관계까지 다 하고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휴식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다.